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지명하면서 이 사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임명한 민정수석이 재산 관련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마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당이 되셨네요, 김한규 의원님. 네, 여당 의원 김한규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직 별로 그렇게 감이 없고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희 당 출신 총리랑 장관들 청문회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 여당이 됐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정권 초반에 이렇게 세 개 특검이 동시 출발하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뭐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 일단 이름부터가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엄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의 범위를 넓혀서 명명을 한 특검이 출범을 했다. 그렇다면 수사 범위도 많이 넓어지는 게 아니냐, 또 깊이도 많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저희 당에 대한 어떤 수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계엄 당시에 어떤 그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또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일단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 논리가 있는 그런 분이다. 뭐 특검이니까 웬만한 분을 지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예. 아니 뭐 저희가 준비하실 건 없죠. 저희가 수사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죠. 수사 대상자는 아주 예외적일 것 같고,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의심을 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그거에 관여해서 같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확인돼야 뭐 그런 사실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한 두어 분밖에 없잖아요. 또 통화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변인님은 전혀 관여가 없으시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뭐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그 당일에.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정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몰랐던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수사를 받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 일반 다수의 의원들의 누명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은석 특검은 정통 검찰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뭐 경쟁했던 이제 정통 검사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저희가 무슨 통제할 수 있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대가 좀 세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단기간 내에 이제 저희가 6개월 내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아니 검사 출신한테 이걸 맡기면 되냐라고 하지만 이 세 개의 특검이 한 분은 검사 출신, 한 분은 법원장 출신, 한 분은 군검찰 출신이라서 나름 어떤 분들이 더 특검의 역할을 잘하는지 국민들이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저는 하여튼 바라는 바는 조속하게 정리가 돼야 정치권에서도 이게 뭐 사정이다, 사정 국면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설에는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보좌관 이런 분들이 전화기도 뭐 바꾸고 또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의원분들이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그 자동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바꾸면 혹시 관련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화번호 바뀌었다는 거는 일단 그냥 모든 거 전화기도 바꾸고 바꾸는 김에 그냥 다 바꾸는 거. 그 이전에 어떤 기록들을 다 지우고 싶은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군검찰로 일해본 결과 전혀 전화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전 전화번호 예. 기록이 안 나온 사라지는 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이분 이름으로 가입된 통신 그 가입 내역을 예.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분이 동시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소위 문자 폭탄을 많이 받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아유.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수행을 뭐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도 방문해서 이제 증시부양에 대한 또 의지도 밝혔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성적표가 나왔어요. 12일 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조사를 했더니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3%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19%고요. 자, 이거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뭐 잘하고 있음이 한 5%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정치 상황이 예. 좀 많이 갈등 양상이 불거진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갈등 양상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 취임 초기에 뭐 기대치라든지 이런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79% 정도의 그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치. 이게 보면은 윤 대통령 한 53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5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 이제 갈등이 그만큼 우리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치면 득표하신 그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좀 높잖아요. 한 4% 포인트 정도 높으니까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해오신 그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좋은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음이 48%, 이재명 대통령은 53%로 5% 높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좋은 부분은 이겁니다. 잘못하고 있음을 물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였거든요. 근데 19%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행보를 더 지켜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김문수, 이준석 전 후보를 뽑으신 분들도 국민들이 19%만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건 나머지 한 20% 이상은 그래 한번 기회를 줄게 지켜볼게라고 하신 거죠. 사실 이런 국민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난 한 8년 지난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국민들이
딱 마음을 정해놓고 저쪽 진영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 지지층들은 정권 초기부터 기대를 아예 안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양상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 53%의 지지율을 과연 더 올릴 수 있을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바꿔줄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대통령은 5년마다 뽑는 거라 지금 우리 87년 이후에도 보면 여야가 계속 바뀌어왔고 국민들도 조금 마음을 열고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졌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마치 이번 대통령을 뺏기면 나라가 끝장나고 뭐 우리 당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고 5년 동안 서로 잘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이번에 개혁 잘하셔갖고 소위 뭐 찐윤 친윤들이 좀 물러나시고 그러면 물론 5년 후에도 저희가 또 이기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응답이 28%나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50%인 14%만 끌고 가도 지지율이 거의 7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여지를 지금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이제 관리했다는 의혹 이게 터졌고요. 또 이제 추가로 검사 시절의 지명으로 차명 대출까지 이것도 뭐 1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결국은 이제 며칠 버티다 이제 스스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정권 초기에 인사를 하다 보면 의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버티니 안 버티니 하다 결국 이제 못 버티는 경우가 많죠.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누구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봤을 때 다른 직도 아니고 민정수석에게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해야 할 일과 비교를 해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과 아주 유사한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인사검증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 민정수석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본인에게는 굉장히 뭐 관대하게 평가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은 그럼 검증을 통과 안 시켜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가 되고 또 비난을 받게 되고 늘 그것이 대중들에게 부각이 될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민정수석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혹을 갖고 계시다면은 버틸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뭐 아픈 부분이죠. 네. 저희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인사검증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차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동산 내역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3자의 명의로 해놨고 그래서 아마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18년 전, 17년 전 일이라 지금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제 지난 일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셨고 다음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지금 강요라든지 청와대 인사들 인사검증해야 돼서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빈자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검증을 해갖고 국민들이 의혹을 불안해하지 않을 부분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제 논란 불거진 이후에 국민추천제로 뭐 장차관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기 투표 논란도 있지만 지금 추천한 사람 중에 이국종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금 국군 대전병원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어준 방통위원장, 이준석 여가부 장관, 뭐 시진핑 국방장관, 뭐 약간 좀 좋은 추천도 있어 보이지만 약간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고 국민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 그건 뭐 과거부터 있었던 역사에도 남은 얘기인데 과연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께서 추천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정도의 정보력과 능력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국민들이 추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은 발굴 못했을 거다 하면 정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아마 국민을 좀 앞세우는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을 기획을 했다고는 보는데 이제 부작용이 더 많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어떤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묶어서 뭔가 동원을 해서 본인이 추천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에 어떤 뭐 특정 의원들 이름이 막 나와요. 본인을 뭘로 추천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될 것이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설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도 다 나왔는데 대통령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지지자나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본인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텐 페널티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정치권에 있어 보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관료나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막 부각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잘 보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머릿속에 많이 인지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추천할 때 아무래도 생각의 틀이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유능한 분들이 본인은 나서지 않고 공직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안 알려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다 파악하면 좋지만 평소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추천을 받는 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인기 투표가 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분을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정부에서는 총리가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전 정권의 총리한테 부탁해서 이런 내각 후보자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쩌면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가 지명자가 인청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 그때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겠다,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기간 내에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좋은 인물이 있는지 추천을 받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사실 지난 정부에도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뭐 제대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제 거를 추천 안 했으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좋은 분이 추천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에서 패한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도 이제 체제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당 대표를 놓고 이제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두 분이 좀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또 원내대표는 이제 김병기, 서영교 의원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이 한 20% 정도의 득표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방송할 때쯤에는 네. 정해져 있을 텐데 사실 두 분은 당원들 투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당원들도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 많이 판단했고 또 정권 초기다 보니까 여당이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관계나 얼마나 잘 맞을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예. 저도 두 분 의원 만날 때마다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의원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죠. 저희가 아무리 다수당이긴 하지만 단독 처리를 다 하면 과연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야당하고도 그래도 너무 대결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국정 운영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요? 글쎄 이제 민주당 사정이니까 또 민주당은 또 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한다고 하니까 저희야 뭐 지켜보는 거죠. 뭐 어느 분이 유리하다 이런 걸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시더라도 야당 때 보여주셨던 그런 좀 강한 모습, 좀 거친 모습 그런 것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이 특히나 그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된 입장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원내대표가 저희도 이제 곧 뽑힐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워낙에 의석 숫자가 차이가 나서 저희가 특별하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여당의 원내대표가 통합이라는 관점 또 국회에서 논의와 어떤 수기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예. 지금 이제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송원석 의원은 출시 때문에 그런가요? 뭐 친윤계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김성원 의원은 이제 수도권 출신인데 경기도인데 친한계라고 하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윤, 뭐 친한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만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이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면 친윤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뭐 구주리라고 하면 뭐 맞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김성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성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도 가까웠었고 당연하죠. 네. 삼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당연히 소통이 있었고 그러면 당신은 친윤이냐 친하느냐 이러면 말 못합니다. 송원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전까지의 친윤 친한 이런 대립구도 하에서 두 사람의 어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당이 그러한 이분법적인 어떤 당내 구조에서 벗어나서 앞을 보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관점 하에서 원내대표 선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친윤 친한 이런 단어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는 지금 이제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지만 이제 뭐 당 대표 선거 나가고 그러면 이제 공석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네. 법사위원장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런 의도를 표시하고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하면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막히고 결국은 저희가 꼭 필요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 330일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야당에게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지에 대해서 국회 법에 정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관행이라는 것도 지금 좀 흐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한번 좀 진지하게 원칙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여당이 경제 관련 상임위를 다 갖게 되는데 지금 정무위, 산중위 이런 부분들을 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도 가져오고 법사위원장도 유지하고 이거는 또 너무 또 욕심꾸러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면 취임이 되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정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네.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22대 국회 처음에 원구성 협상할 때 가져갔던 논리가 있잖아요. 이건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럼 그 논리는 어디에 간 거냐? 지금 법사위원장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줘야 한다. 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조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국회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고 당대표 나가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 야당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조롱밖에 할 수 없는 거냐. 논리는 어디로 가고 그런 식의 대결 정치를 조장하는 행위가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네.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논리를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분출이 됐습니다. 김현정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미 3월에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SNS에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겠다는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내에 이제 반대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민심을 등지고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김한규 의원님 정말 그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죠. 네. 특검 결과 과연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방조했다. 이런 점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정당 해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법적으로는 헌법상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는데 단순히 구성원 한 명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도 이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반할 거라는 위험성이 남아있다라면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번 헌재 결정 냅니다. 그래서 정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단순히 당시 뭐 대통령과 가까운 몇 명 의원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의원들이 여전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당 해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특검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의 칼날이 이제 위원정당 제소가 가능한지까지 들어갈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당제에 가까운 나라인데 한 정당이 그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민주당에서 더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 정당은 해산하는 것로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해산을 거잖아요. 청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발상이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요건에 맞냐는 거예요. 네. 대통령 대통령 한 분이 저희 당에 1호 당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한 분의 행동이 당 전체에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 그 요건에서부터 저는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박홍근 의원 4선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하셨잖아요. 네. 좀 부적절하죠 많이. 또 김현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과격하게 이제 여당이 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 너무 거칠고 급진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운동권 총학사회장 출신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출신 이런 것을 자꾸 저 뭐 얘기하기 싫지만 국회의원이 된 마당에 그런 과거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정파적으로 투영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 어느 당이도 마찬가지인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운동권 노조위원장 자체가 무조건 뭐 과격하고 정파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뭐랄까 편향적으로 이분들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그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정당해산 청구는 이제 정부가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헌법상 정부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런 법안들을 냈던 거는 만약에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 청구를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냈었던 건데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뭐 위헌정당 여부를 판단할 텐데, 저도 특검 결과 뭐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소위 뭐 친윤, 찐윤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간의 갈등,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대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구주류, 여전히 저희는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본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나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론을 철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된 부분이었고 명확하게 대통령하고 선을 빨리 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아니라 국민한테 사과를 해주셔야 그런 국민들의 오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분 한 분 한 분의 특성이 아니라, 한 분은 명확하게 전 추경호 대통령하고 저 원내대표하고 양력이 거의 동일한 분이잖아요. 영남 출신의, 행시 출신의, 기재부 관료 출신의 원내 부대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주류가 구주류냐, 저는 이 송원석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권력 지역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의 권력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 하고, 박홍근, 김현정 의원이 그러한 법안을 내서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제도가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릴 줄 알고 본인이 생각했던 법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대선 지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이 법안을 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저희가 대선 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상시 같으면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의 반발이 엄청 클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일본 자민당 1.5당 체제, 그걸 원하는 건지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자세로는 여당으로서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이 정경심 교수죠. 지금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부인이 그 SNS 프로필 사진에 일찍 만날 조국, 그래서 이제 1번 찍으면 우리 조국을 빨리 만날 수 있다고 올렸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김선민 혁신당 대 만났을 때 그 조국 사면을 언급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안 냈는데 이런 식으로 야합이면 후보 매수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어떤 후보를 매수했던 거죠? 누가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아니 대선 후보였는지,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분들이 특별히 논의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될 기회를 포기했는지, 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실 참모들도 저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조언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다 부담을 갖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잘못이 있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 수감돼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 진행된 수사냐,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도 그렇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시작된 거고, 사소한 수사에서부터 정말 넓은 범위에까지
수사가 확대됐던 건 맞지 않냐. 그런 수사가 일반적인 정치인한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수감이 돼 있고 뭐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뭐 국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그런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냥 성남시장이었으면 안 받았을 수사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받았을 수사가 저는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언젠가는 사면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적절하죠. 속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그쪽 진영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받지 않을 수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과연 그게 억울합니까? 수사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도 밝혀진 그 결과, 사실관계와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름 가리고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가리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도 법 앞에 만인이 다 평등하다고 돼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건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당시의 정치 상황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수사를 온 가족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면 뭐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맞아요. 근데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사면을 할 경우에 이번 대선까지도 또 이제 여러 의혹이 가는 겁니다. 주진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조국 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그 정도까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보를 냈으면 49.42라는 숫자보다는 확실히 적게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과하게 표현해서 후보 매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사면 얘기가 벌써 새 정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거의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이런 장면은 결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거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행보 가운데 좀 실용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게 외교하고 남북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외교를 보면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 25일 날 나토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이 나토 회의는 이제 G7과는 달리 그게 이제 경제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방 지역의 이제 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도 좀 살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 나토 회의도 참석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김한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참석 안 할 명분이 없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당신네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 서구 국가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외교가 사실상 6개월 동안 중단됐잖아요. 정상 외교가 안 됐던 거고 빨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새로 뽑고 과거로 복귀했다.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 복귀를 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둘 다 저희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임기 초기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국내에 다른 문제가 많은 것도 맞지만 이게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다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민생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국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전국이 안정돼 있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나 국제거래도 계속될 수 있는 거라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교 무대에 가면 우리가 초청국이기 때문에 주역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다른 나라랑 다 뭐 의미 있는 정상 외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거기서 잠깐 만나는 시간들, 티타임 그리고
외교 무대에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가셔야 된다,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그 아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번 이재명 당시 후보 시절에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세현 전 장관은 나토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셔야 합니다.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쭉 보여주신 입장상 당연히 나토 회의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뭐 그것은 그분의 뭐 자유 의지니까요. 존중하는데 모든 것을 관장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행보를 보이셔야 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가시는 게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이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견제해왔던 여러 가지 외교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미국과 나토에 속해 있는 서방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쪽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냐 안 가냐로 그것이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얘기 들으시겠지만 가시는 게 맞다. 다행스럽게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가시는 거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상과의 그 통화 순서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통화를 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두 번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런 면이 또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관계도 그때그때 다른 거죠.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한지, 갈등 관계가 있는지, 현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 경제를 되게 중요하고 민생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은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본 관련해서는 약간 의도적인 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면에서 일본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죠. 경제 규모로 치면 미국 다음에는 중국이라 일본은 안타깝지만 예전과 같은 영화가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가장 가까운 나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의도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북 관계도 보면 그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오물 풍선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잖아요. 그 확성기 방송이 일종의 이제 정부 유입 수단도 되고 해서 뭐 유용성도 있지만, 또 북한이 이제 그 약간 괴소음을 또 이렇게 그 우리 쪽에 이제 발사를 하면서 또 접경지 지역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생활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그 대북 방송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호응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그 괴소음을 좀 줄였거나 뭐 안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괴소음이 없어져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면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 식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수단 하나를 우리가 자진해서 철회한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걸 철회했을 때 북한으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을 받아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은 국민들께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언의 어떤 신호로서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저쪽이 안 하기를 바란 상태에서 다행히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소음을 발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에는 빠르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길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보 당국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북에서 그 반대 행위를 했을 경우엔 그럼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확성기나 소음이 무슨 평화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체제 전쟁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확성기 방송 관련해서 영화도 있거든요. 정말 무의미한 일들이에요. 서로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주고,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북한에서 갑자기 그래 남한 체제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다 전향하고 북한이 민주화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뭐 체제 우위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사전에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화 채널이 없고 미국이 노력하는데도 미국 친서도 안 받는 관계인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단기간에 그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여야 간의 관계도 저희가 뭔가 단독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할 때 꼭 저희가 무슨 약속을 받아내야지만 그런 것들을 중단해야 되나요? 먼저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일은 해도 되지 않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게 뭐 우리가 엄청난 수단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사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하면 효과는 없지만 확성기 방송이든 다른 제재 수단을 취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확성기나 소음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이런 말씀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희야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서 네.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국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야의 시각 차이 차원에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 뭐 여러모로 좋겠지만, 앞서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의 친서도 이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변화된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국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없었던 거였나 봐요.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또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러시아 변수가 앞으로 크게 좀 걸림돌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접한 국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그 대전제는 동의를 하지만, 북한의 움직임이 적어도 러시아하고는 지금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밀착돼 있고, 그것도 밀착의 방향이 군사적인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그쪽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북한에 너무나 유화적인 자세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북 관계 참 어려워요. 단시간 내에 저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된 자세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그나마 조금씩 진전했던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에요. 미국하고 저희가 코드를 맞춰야 되고, 결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미국의 의사결정권이라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정계하고 외교라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뭐 전쟁을 할 게 아니면 그렇다고 지금 단기간에 통일이 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지루하지만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일관되게 취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 정부의 대북 방침이 확고하게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국정원장도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만 있는 상황이라
인선이 다 갖춰지면 당내에서도 한번 또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 방침을 좀 일관되게 정하고 원하시는 대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예.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4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대선을 치열하게 치렀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뽑히셨고 그 대통령은 이제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취임 초에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에 꼭 매진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당 사정이 좀 혼란스럽지만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다 협조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야당 시절처럼 거칠고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그러한 국회 운영만큼은 지양해 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되셨다고 해서 대여 강경 투쟁에 집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무조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봐주시질 않기 때문에 정권 초기니만큼 서로 양보하고 지난 3년 동안 여야 어느 정치인이든 행복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과를 내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치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